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에서 떡집을 하고 있는 50대 여성이에요. 저는 30도 되기 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딸아이와 함께 시댁에서 살았어요. 어린 딸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앞이 막막하던 순간이었는데 아버님이 저희 모녀를 받아주신 거죠. 처음에는 시부모님을 도와 떡집을 시작했지만 처음엔 하루하루가 버거웠어요. 떡이라고 해봐야 가래떡과 송편 정도밖에 몰랐으니 방아떡인 게 뭔지 오메기떡이 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게다가 평생 떡은 먹을 줄만 알았지 만드는 건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시부모님 어깨너머로 배워가며 떡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대입학력고사 준비를 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게 당연했죠. 제 딴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도움이 되기는커녕 폐만 끼칠 뿐이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던 건 하나뿐인 제 딸 때문이었어요. 어떻게든 시부모님 밑에서 기술을 익혀서 밥벌이 할 정도는 익혀야 했으니까요. 그래야 하나뿐인 딸아이를 남들처럼 먹이고 입혀가며 키울 수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노력하는 사람은 못 이긴다고 손에 물집이 잡히고 수면 부족에 시달리면서도 떡집 일에 매달렸던 덕에 조금씩 일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엔 시부모님한테 떡집을 물려받을 수 있었죠. 딸 자식 제대로 키워보겠다는 일념으로 일궈낸 결과였어요. 그런데 내 인생을 걸고 키워낸 내 딸을 남의 집 개만큼도 생각지 않는 인간들이 있지 뭐예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내 새끼 가슴에 피멍들게 한 인간들한테 엄마인 제가 복수할 수밖에요. 그 인간들이 혹시라도 이 채널을 보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네요.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다는 걸 똑똑히 기억하라고요. 사별한 제 남편은 소방관이었어요. 처음 사귈 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저랑 사귄 지 3년이 넘어가던 시점에 소방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소방관이 되었어요. 원래 남편 꿈은 소방관은 아니었어요. 체육교육학과를 나온 남편은 체육교사가 꿈이었는데 그 꿈이 좌절되고 차선책으로 찾은 게 소방관이었죠. 운동을 오래 해온 덕에 체력만큼은 자신 있던 사람이라서 필기시험에 중점을 두고 공부했는데 그런 남편을 곁에서 뒷바라지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저와 남편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2살 연상이었던 저는 당시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학생인 남편과 달리 벌이가 있던 터라 데이트 비용은 물론 남편 생활비도 부담했죠. 지방에 계시는 시부모님이 남편 학원비와 원룸 월세를 내주고 계셨지만 저희 시댁도 그리 넉넉한 형편이 아니어서 생활비는 남편이 아르바이트로 충당했었는데 제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했거든요. 기왕 시험 보기로 결정한 거면 시험 준비에만 집중해. 그동안 생활비는 내가 댈 테니까. 미안하다는 생각할 거 없어. 그럴 시간에 조금이라도 빨리 합격하면 되잖아. 안 그래? 나 그 정도 능력은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하자. 남편은 남자 체면에 여자친구한테 도움받아가며 공부하는 걸 무척이나 자존심 상해했지만 그런 만큼 죽기 살기로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합격이었죠. 함께 공부를 시작했던 친구들에 비해 먼저 소방관이 된 남편은 소방관이 되고 이듬해 프로포즈를 했어요. 이제는 자기가 저를 먹여 살리겠다면서요. 결혼을 한다고 해도 회사를 그만둘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제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남편의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건 제가 살아온 인생 탓일 거예요. 시댁에서는 그동안 제가 남편 뒷바라지를 해온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결혼은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저희 집 역시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고요. 정확히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거지만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무렵 이혼을 하셨어요. 어머니는 이혼하고 바로 재혼을 하셨고 아버지는 저랑 둘이 살다가 제가 중3이 되던 해 재혼을 하셨어요. 새어머니는 아버지와는 사이가 꽤 좋았지만 저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대놓고 못된 계모처럼 굴었던 건 아니고 하숙생 정도로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새어머니에 대해 딱히 정이 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도 관계가 적당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대학에 들어가면서 바로 집을 나오고 싶었어요. 집에서 새어머니 눈치를 보며 사느니 밖에서 안 보고 편히 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빠는 여자애를 밖으로 내돌릴 수 없다는 이유로 제 독립을 막으셨고, 그래서 어거지로 집에 붙들려 살고 있었죠. 그런데 드디어 독립할 기회가 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쌍수를 들고 환영할 상황은 아니었어요. 제가 집을 나올 수 있었던 건 저희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이니까요. 아빠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집을 나와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집을 나오고부터는 새어머니와 연락할 일이 없었고요. 그러니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해도 딱히 관심을 가져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물론 친어머니는 재혼한 뒤에도 저랑 연락은 이어갔지만 이미 다른 분과 가정을 이룬 상태라서 가끔 안부 인사 정도만 나누는 정도였어요. 그래도 부모라고 제 결혼을 알렸더니 매정하게 딱 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나 혼조석에 앉을 생각 없어. 너도 알다시피 난 네 아빠랑 헤어진 지도 오래됐고 이번 일로 니네 친가 식구들 얼굴 보는 것도 불편해. 새 인생 시작하는 마당에 너도 네 시댁 어른들한테 복잡한 우리 사정 알리는 거 싫잖니?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안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거 받아. 많이는 못 넣었다. 우리 바깥 양반 몰래 준비한 돈이라 얼마 못 넣었어. 미안하다. 결혼식 잘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 저에게 세상의 부모라고는 자기밖에 없는 걸 알면서도 옛 시댁 식구들 마주치는 게 싫어서 딸 결혼식에도 안 오겠다는 사람한테 제가 더 뭘 할 수 있겠어요.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단지 생물학적인 엄마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그래서 돈 봉투를 돌려주었어요. 미안하실 거 없어요. 저도 엄마랑 똑같이 돌려드릴 거니까요. 나 역시 엄마 장례식에는 절대 가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 받으세요. 미리 부주한다 셈 칠게요.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카페를 나왔는데 얄밉게도 거리는 화사한 노란 단풍으로 물들어서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내 마음은 갈갈이 찢어져 있는데 말이죠.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그 단풍길을 저는 소리 죽여 울면서 걸어갔어요. 결국 결혼식 당일 혼주석에는 작은 아버지 내외가 앉아주셨어요. 결혼식장에도 작은 아버지 손을 잡고 입장했고요. 작은 아버지와 연락을 하며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제 처지를 딱하게 여기셔서 제 부탁을 들어주신 거였죠. 정작 제 어머니는 결혼식에도 오지 않으셨는데 말이죠. 제가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던 건 모르긴 해도 부모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양쪽 부모 누구한테도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던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직접 사랑 가득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다행히 남편은 가정적이고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현장에서 그 힘든 상황을 매번 겪으면서도 현관을 들어설 땐 늘 밝은 얼굴이었어요. 자신이 힘든 표정을 보이면 제가 신경 쓸까봐 배려했던 거였죠. 거기다 제가 해주는 음식은 그게 뭐든 늘 맛있게 먹어주었어요. 집에서 요리를 배우지 못한 저는 당시 요리 실력이라곤 라면이나 겨우 끓이는 정도였는데 그런 사람이 만든 된장찌개며 김치찌개가 온전했겠어요. 제가 먹어도 두 번은 못 먹겠을 솜씨였는걸요. 그런데도 남편은 한 번도 반찬 투정도 않고 제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깨끗이 먹어치우곤 했어요. 그래서 내 음식이 남편 입맛에 맞나 보다 생각했었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상훈이? 걔가 얼마나 입이 까다로운 앤데 걔 학교 다닐 때 지 친구들 도시락 반찬도 절대 안 먹었어. 입에 안 맞는다고. 대학 합격하고 서울에 보내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이놈이 거기서 밥은 제대로 먹을라나 걱정이 돼서. 그래서 매번 반찬을 바리바리 해서 보내주곤 했었잖니. 생각해보니 남편이 살던 원룸에는 늘 냉장고가 반찬으로 가득했었어요. 가끔은 저도 얻어다 먹었을 정도로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사연이 있었다니. 아무튼 남편이 맛으로 제 음식을 먹어주는 게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 미안하고 안쓰럽더라고요. 나도 먹기 힘든 음식을 꾸역꾸역 먹어주는 남편이 참 안 됐다 싶었거든요. 하루가 멀다 하고 불구덩이에서 사투를 벌이는 사람인데 먹는 것까지 부실하게 해줄 수 없다는 생각에 매번 시어머니께 전화해 어디에 뭘 넣어서 만들면 되는지 전화로 요리 코치를 받았어요. 물론 실력 차이가 있어서 어머님이 해주신 것과 똑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자꾸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얼추 비슷해지기는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남편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상하네. 당신 음식에서 점점 어머니 손맛이 나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이죠. 그 말은 그 어떤 천사보다 반갑고 듣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열심히 남편 먹일 음식을 만들어댔죠. 결혼하고 그해 겨울, 저는 딸아이를 임신했어요. 이제 겨우 임신 5주차 진단을 받았을 뿐인데도 남편은 마치 딸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좋아하더라고요. 당시는 딸인지 아들인지 성별을 모르던 때였는데 남편은 뭘 보고 확신을 했는지 제 뱃속에 든 아이는 예쁜 공주님이라고 단언했어요. 그리고 수개월 뒤 저는 남편 말대로 딸을 낳았죠. 딸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자 남편은 세상 둘도 없는 딸바보가 되었어요. 하루는 모기가 딸아이 뺨을 물었더니 온 집안을 모기장으로 둘러놓았을 정도로요. 출동 뒤 돌아와서 파김치가 되어 있는 상황에도 딸아이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사올 정도로 딸아이를 위한 거라면 뭐든 극성이었어요. 아빠한테 그런 사랑을 받으니 딸아이는 오죽했겠어요. 새까맣고 커다란 눈동자로 제 아빠를 살살 녹이는데 꼬리 9개 달린 여우가 따로 없더라고요. 세 식구가 한 집에 있는데도 마치 부녀 둘만 집에 있는 것처럼 저는 소외되기 일쑤였어요. 남편한테 있어서 세상 최고의 피로회복제는 바로 딸아이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점에 있어서 딸아이한테는 정말 고마워요. 남편 직장 동료들은 종종 저희 집에 찾아와 함께 고기도 구워 먹곤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꼭 부르는 대원이 하나 있었어요.
소방관이 된 지 1년이 채 안 된 젊은 대원이었는데 그래서 아직 서툰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 남편한테 많이 기대는 대원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친 뒤 바로 소방관이 된 터라 나이만 보면 애기였어요. 오프 때 저희 집에 와서 밥도 자주 먹고 가고 우리 딸아이와도 잘 놀아줘서 저도 참 예뻐했던 청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 대원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여보, 민우 씨는 요즘 왜 안 데려와? 못 본 지 몇 달 되는 것 같은데. 그러자 남편이 표정이 살짝 굳더니 지나가는 말처럼 슬쩍 그러는 거예요. 그만뒀어. 몸이 안 좋대. 아니, 어디가 얼마나 안 좋은 건데? 출동 나가서 다쳤어? 그러자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 오픈날이 되었는데 평소와 달리 외출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딜 좀 같이 가겠냐고 물었어요. 딸아이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맞춰 돌아올 수 있는 덴가 가늠하려고 남편한테 어딜 가는 거냐고 금방 올 수 있는 데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침울한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민우가 죽었대. 남편과 함께 민우 씨 장례식장에 갔더니 이미 소식을 들은 몇몇 대원들이 와 있더라고요. 다들 침울한 표정으로 술잔만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날 그곳에서 들은 얘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화재 현장에서 힘든 상황을 여러 번 경험한 민우 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였나 봐요. 잠도 잘 못 자고 식사도 잘 못하고 그래서 더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던 거죠. 힘들게 공부해서 된 소방관을 그만두고 한동안 집에 칩거해 지내던 민우 씨는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거예요. 그날 장례식장에서 남편의 동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소방관 중에 민우 씨처럼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우리는 소방관을 단순히 불을 끄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 소방관들이 하는 일은 참 다양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반인이라면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아도 될 상황을 일상처럼 접해야 하고 그러자니 아무리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도 버텨낼 체간이 없는 거였죠. 민우 씨의 고통은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모든 소방관들이 실제 경험하고 있는 일상이자 매일같이 쌓아오고 있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동안 가족들 앞에서 티를 내지 않았던 내 남편도 겪고 있는 일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내 남편한테 일어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어요. 내 남편은 강한 사람이니까, 남편한테는 나와 딸아이가 있으니까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건 정말 멍청한 믿음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몇 년 뒤 내 남편 역시 민우 씨와 같은 선택을 했으니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남편이 뜬금없이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나 일 그만두고 장사나 할까?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왜? 힘들어? 아니, 그냥 언제까지 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일찍 그만두고 새 일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근데 여보, 나도 슬기 키우느라 일 그만둔 지 좀 됐는데 당신까지 갑자기 일을 그만두면 당장 우리 어떻게 살아? 내가 일자리 구할 때까지만 더 해주면 안 될까? 경단녀라. 당장 직장을 구하긴 힘들겠지만 한번 알아볼게. 그때까지만 버티자. 어? 그때는 남편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였는데 지나고 보니 그때라도 당장 남편을 그만두게 했어야 했던 게 아닐까 후회가 돼요. 그 후 3개월쯤 뒤 저는 새 직장에 출근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 달에 남편은 소방관 일을 그만두었어요. 직장인들도 퇴직을 하고 나면 한동안은 그간의 피로를 푸느라 흐트러진 채 생활을 하곤 하잖아요. 그동안 못 잤던 잠도 자고 친구들을 만나 술도 마시고 여행도 하고 제 남편도 그랬어요. 무슨 잠을 그렇게 자는지 딸아이 하원 시간도 매번 늦어서 직장에서 일하는 제게 매번 연락이 오곤 했거든요. 그리고 그날도 그랬어요. 여보, 아직도 자는 거야? 슬기 데리러 가야지. 오늘도 또 어린이집에서 전화 왔단 말이야. 빨리 가서 슬기 데려와. 여보, 내 말 안 들려? 아직도 잠이 안 깬 거야? 당신 정말 왜 이래? 언제까지 내가 참아줘야 되냐고. 자기 일 그만둔 지 벌써 몇 달째인데 이러냔 말이야. 당신이 이러지 않아도 나 정말 힘들어. 미안해. 나 일어났어. 지금 나갈게. 남편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을 했어요. 그게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 알았다면 그렇게 남편한테 화를 내지 않았을 텐데. 그날 딸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으로 향했던 남편은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인 어린이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리곤 엉뚱한 곳에서 발견되었죠. 목격자에 따르면 얼이 빠진 사람처럼 건물 위로 올라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릴 새도 없이 그대로 건물 옥상에서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에 저를 비롯해 남편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평소 힘들다는 말 한마디 안 턴 사람이었기에 더더욱 남편의 죽음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러더군요. 툭하면 힘들다고 칭얼대는 사람보다 힘든데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위험한 거라고요. 주변에 구조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러니 도움을 줄 수도 없으니까요. 제 남편처럼요.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딸아이와 단둘이 남은 저는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남편이 그 지경이 되도록 바로 옆에 있으면서 눈치도 못 채고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하루에도 몇 번씩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남편을 죽인 거라는 죄책감도 들었어요. 왜 마지막까지 남편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했던 걸까? 민우 씨의 죽음을 경험했으면서도 왜 진작 남편한테 소방관 일을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던 걸까? 눈을 뜨는 순간부터 떠오르는 5만 가지 생각들과 후회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회사도 그만두고 딸아이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은 채 집에 불도 안 켜고 죽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이불 속에서 널브러져 있었어요. 딸아이는 그런 제 옆에서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죠. 그런데 밖에서 초인종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하면 몇 번 누르다 가겠지 했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누르더라고요. 무거운 몸을 이끌고 현관으로 가보니 딸아이가 문을 열려고 애쓰는 게 보였어요. 엄마, 할부지 왔어. 그게 무슨 소린가 싶어 문을 열었더니 정말 시아버님이 서 계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제 꼴을 보시더니 한숨을 삼키시곤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불도 안 켠 어두컴컴한 집안은 엉망진창이었어요. 식탁엔 먹다 남은 밥이랑 반찬이 그릇에 굳어 있었고 아이가 벗어둔 옷까지며 장례식 때 입었던 상복까지 사방에 널브러져 있었죠. 그걸 본 아버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손수 청소를 하셨어요. 아버님, 그만두세요. 제가 할게요.
그런데도 아버님은 들은 척도 않으시고 계속 청소를 하셨어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빽 소리를 질렀죠. 그만하시라고요. 여긴 내 집이에요. 그러니까 저 좀 가만 내버려 두고 가시라고요. 그러자 아버님이 저를 노려보며 그러셨어요. 왜? 네 남편 죽었으니 이제 내 며느리 노릇도 안 하겠다는 거냐? 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난 그렇게는 못한다. 한번 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죽어도 넌 내 며느리인 거야. 난 죽은 자식 걱정은 안 한다. 살아있는 며느리랑 손녀 살릴 생각밖엔 없으니까. 그러니 잘 들어라. 너 이대로 죽어가게 안 둔다. 내 아들놈이 살아있었어도 그놈도 마찬가지였을 거다. 너 이렇게 망가지게 안 둬. 청소 도울 생각 없으면 들어가서 쉬어라. 여긴 내가 알아서 하마. 아버님은 기어이 집 청소를 다 하셨고 제 딸아이를 데리고 나가 찬거리도 사오셨어요. 그리고 손수 밥까지 해서 저녁상을 차려주셨어요. 오랜만에 밥을 먹게 되자 딸아이는 반찬 투정도 않고 열심히 먹더군요. 아버님은 제 밥 위에 갈치구이 살을 발라서 올려주셨어요. 너 처음 우리 집에 인사하기로 했을 때 사훈이 녀석이 집에 전화해서 그러더라. 네가 갈치구이 좋아하니까 다른 반찬은 안 해도 그건 꼭 상에 올려달라고. 너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상훈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니? 안 그래도 너랑 딸 생각에 저승으로 가는 발길이 안 떨어질 놈인데. 아가,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니? 슬기를 생각해서라도 말이다. 지금은 잘 안 넘어가더라도 억지로라도 먹어도. 너까지 잘못되면 나도 집사람도 그땐 정말 못 버틸 것 같구나. 아버님은 참았던 눈물을 보이셨어요. 남편 잃고 세상 살기 싫은 모습으로 널브러져 있는 며느리한테 손수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속이 얼마나 문드러지셨겠어요. 그런 아버님을 보니 저도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자식 잃은 부모에 비해 남편 잃은 내 슬픔이 더 크겠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차려주신 밥을 꾸역꾸역 다 먹었어요. 그리고 아버님 뜻에 따라 살던 집을 정리하고 시댁으로 내려갔어요. 그렇게 팔자에 없던 떡집 일을 하게 되었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부터는 제가 떡집을 이어받아 운영하게 되었죠. 시어머니께서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다행히도 단골 손님을 잃지 않고 가게를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는 사이 딸아이는 자라서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하게 됐고 저는 저대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동네 장사에서 벗어나 온라인 유통을 시작했어요. 전부터 저희 떡집에서 제일 잘 팔리는 품목이 쑥 인절미인데 그걸 주력 상품으로 온라인 판매에 나선 거죠. 여러 가지 종류 떡을 만들어 팔아도 나가는 떡만 나가고 나머지는 늘 남아 폐기 처분하기 일쑤였거든요. 그래서 과감히 주력 상품만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자 오히려 매출이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전화 주문을 받아 택배 판매만 했는데 딸아이가 온라인 판매를 해보라고 해서 각종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판매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해외 배송 문의도 많이 들어와서 개별 진공 포장을 해서 해외 배송도 하게 되었죠. 순식간에 동네 떡집에서 해외까지 떡을 파는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출고량이 늘어나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아버님이 떡집을 하실 때는 어머님이 동네 아주머니들과 쑥을 뜯어다 재료를 대곤 하셨는데 장사 규모가 커지고 해외 유통까지 시작하면서 그 정도 물량으로는 택도 없어진 거죠. 그래서 주변 마을에 사시는 분들까지 다들 저희 집에 쑥을 뜯어다 대는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작은 떡집 하나가 온 마을 사람들을 먹여 살리게 된 거죠. 그렇게 떡집 사업을 해가다 보니 어느새 딸아이는 결혼 정년기가 되었고 2년 정도 연애를 해오던 남자랑 결혼을 하겠다고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연 매출이 몇백억이 되는 엄청난 규모로 가게를 키웠지만 여전히 아버님이 하시던 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서 사윗감은 저희 집이 조그마한 떡집을 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근처에 공장을 크게 지어놓고 밤낮으로 가동하는 줄은 몰랐을 테니까요. 처음엔 사위가 돈 보고 제 딸한테 다가온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 집 사정을 일부러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사위 부모님도 꽤 재력이 있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상견례 때 만나보니 자신을 100억대 자산가라고 소개하시는 걸 보니 말이에요. 그래서 사위에 대한 오해는 풀 수 있었는데 이게 참 말할 타이밍을 놓치고 나니 이제 와서 제가 떡집을 해서 얼마나 버는지 말하는 것도 모양새가 빠질 것 같더라고요. 졸부가 돈 자랑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결국 딸아이한테도 그렇고 사위한테도 그렇고 비밀 아닌 비밀이 되었죠. 한 번은 딸애가 그러더라고요. 떡집해서 얼마나 번다고 새벽부터 일어나 그 고생을 하느냐고 말이죠. 제가 얼마나 버는지 알면 모르긴 해도 그만두라는 말은 못할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몸 안 상하게 쉬엄쉬엄 하겠다고만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면 진작에 돈자랑을 해둘 걸 그랬더라고요. 시집간 딸아이가 결혼하고 1년쯤 지나 임신을 했어요. 배부른 채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경험해봐서 알기 때문에 딸애한테 전화해 일을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딸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까지 왜 이래? 안 그래도 시댁에서 일 그만두라고 난린데. 엄마, 나 지금 일 그만두면 평생 집에서 밥하고 빨래나 하면서 살아야 돼. 한 번 끊긴 경력은 다시 잊기 힘들다는 거 엄마도 잘 알잖아. 나도 그 일랑 똑같이 공부하고 대학까지 나왔는데 왜 나만 하고 싶은 일도 그만두고 집에 들어 앉아야 해? 그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난 그러기 싫어. 애 낳고 나서도 내 자리에 안 놓치고 일하면서 살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라도 내 편이 돼줘. 그 말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나도 딸아이만 할 때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래, 엄마가 실수했다. 네가 원한다면 이래. 대신 엄마는 돈으로 널 서포트 해줄게. 애 봐줄 사람 필요하면 엄마가 사람 부를 돈 대주고 애 교육에 필요한 게 있으면 그게 얼마든 엄마가 다 대줄게. 손주가 대수니? 내 딸이 일을 하고 싶다는데 엄마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응원해줘야지. 그러니까 네 하고 싶은 일 실컷 하고 엄마한텐 필요한 것만 말해. 슬기야, 엄마가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줄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알았지? 저는 정말 제 딸을 위해 뭐든 다 해줄 생각으로 한 말이었는데 딸아이는 제 마음만 받아들인 건지 시간이 지나도 도통 뭘 해달라거나 필요하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저를 닮아 독립심이 강한 애라서 그런 거였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딸아이는 출산을 앞두게 되었고 저는 딸애랑 상의 끝에 산후조리원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제가 직접 산후조리를 해주고 싶긴 했지만 떡집 일도 있어서 오래 자리를 비울 수도 없고 딸아이도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한 거였죠. 그런데 상담을 받아보니 저희가 너무 늦게 자리를 알아봤더라고요. 몇 군데나 가봤는데 이미 예약이 꽉 차서 TO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운 좋게 한 군데를 찾게 됐어요. 세상에,
출산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서야 산후조리원을 구하시면 어떡해요. 그래도 산모님이 운이 좋으시네요. 원래 저희 산후조리원은 반년 전에 예약을 하셔도 자리가 날까 말까거든요. 그런데 마침 한 자리가 비었어요. 원래 TO가 잘 안 나는데 갑자기 예약을 취소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운 좋게 딱 한 자리 비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예약하실 건가요? 워낙 인기 있는 산후조리원이라 그런지 상담원도 조금 튕기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도 상담원 말이 틀린 게 아니라서 바로 예약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금액을 듣자마자 딸아이가 너무 비싸다며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그동안 미뤄두었던 커밍아웃을 해버렸어요. 우리 떡집에서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얘기를 들은 딸은 입을 떡 벌리곤 쉽게 다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잠만 말고 계약해. 어차피 나 죽으면 다 너한테 주고 갈 돈인데 아껴서 뭐하니? 필요할 때 쓰자고 버는 돈인데. 진작 말 못한 건 미안해. 엄마가 때를 놓쳤어. 아침에 털어놓고 나니까 속은 편하다 얘. 그동안 말 못했던 비밀을 털어놓고 딸아이가 원하는 산후조리원도 구하고 나니 마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 어떡하지? 나 산후조리원 못 들어갈 것 같아. 산후조리원은 내가 전화해서 캔슬했어. 아니 왜? 거기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른 데 찾아볼까?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직접 산후조리를 해주시겠대. 출산하고 시댁에 들어오시라네? 뭐? 아니 사부인은 또 왜 그러신다니? 네가 거기서 편히 쉴 수나 있겠어? 명색이 며느리가 돼선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밥 먹고 누워있을 수 있겠냐고.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딸아이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어디든 자기는 상관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화를 끊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사부인이 그리 편한 성격이 아니라는 건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사위한테 전화했더니 대뜸 그러네요. 장모님, 저희 엄마가 특별히 마음 써주시는 건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요즘 세상에 며느리 산후조리 해주겠다는 시어머니가 어디 흔해요. 고마워하시기는커녕 마치 우리 엄마가 슬기 잡아먹을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정말 불쾌합니다. 이보게, 내가 언제 그런 식으로 말했나? 난 그저 슬기도 그렇고 사부인도 그렇고 서로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얘기였어. 아무렴 내가 사부인 마음을 그렇게 곡해하고 있겠어? 암튼 산후조리는 저희 엄마가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다시 꺼내지 말아주세요. 끊습니다. 냉랭한 사위 목소리에 내가 괜히 말을 꺼내 일만 키운 게 아닌가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며칠 뒤 딸아이가 출산이 임박해 병원에 갔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 길로 바로 서울로 올라갔어요. 7시간가량 진통 끝에 딸아이는 아들을 낳았어요. 출산을 한 딸아이는 제 얼굴을 보자 울음부터 터뜨리더군요. 출산을 경험한 저로서는 그 심정이 어떤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갔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고생했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죠. 막 태어난 손자는 사실 누굴 닮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조금 더 자라야 이목구비도 그렇고 또렷하게 나타날 테니까요. 출산한 당일은 병원에서 지내고 다음날 바로 시댁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준비해간 돈봉투를 사위한테 건네곤 사부인한테 전해달라고 말했어요. 제 손으로 돈봉투를 직접 전하는 게 아무래도 불편했거든요.
사위는 돈봉투를 슬쩍 들여다보더니 놀라는 표정으로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잠시 뒤 집으로 돌아가는 사부인한테 인사를 했더니 저를 보고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낮게 한숨을 쉬더군요. 설마 액수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건가 싶더라고요. 내 딴엔 산후조리원비에 조금 더 넣어드리면 되지 않나 싶어서 1,000만 원을 드렸는데 말이에요. 사부인이 집으로 돌아가시고 그날 밤 딸아이 옆을 지키면서도 내내 그 사부인 표정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혹시 금액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 딸한테 화풀이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이 됐거든요. 게다가 사위도 지난번 일로 기분이 상했는지 저를 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아서 그것도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도 막 출산한 딸아이가 걱정할까봐 앞에서는 내내 웃음을 잇지 않았어요. 다음날 사위가 출근 전에 와서 딸아이와 손자를 본가로 데리고 갔어요. 저는 다시 집으로 내려왔고요. 공장 일을 둘러보면서도 마음은 딸아이한테 가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일이 통 손에 안 잡혀서 결국 선물이랑 돈봉투를 준비해서 사돈댁으로 향했죠. 며칠 전 딸이랑 통화하면서 우리 집 감나무에서 자란 감이 먹고 싶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걸 핑계 삼아 감을 좀 가져왔다고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사부인 쪽에선 제 방문이 달갑지 않겠지만 선물이랑 돈봉투를 건네면 기분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사돈댁에 방문을 했는데 마침 도우미 아주머니가 장을 보러 가는지 현관을 나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 며느리 친정엄마라고 말했더니 도우미 아주머니 표정이 요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요. 그리고는 뭔가 망설이는 것 같길래 제가 먼저 물었어요. 저한테 뭐 할 말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집 안쪽을 힐끗 살피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했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저도 자식 가진 입장에서 이 집 며느리 불쌍해 죽겠어요. 애 낳은 지 열흘도 안 된 며느리한테 어찌나 시집살이를 시키는지 내가 다 보기 힘들어서 장 본다고 핑계대고 이렇게 도망치듯 나오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친정어머님이 온 김에 딸 데려가세요. 이 집 사모님도 그렇고 아들놈도 그렇고 아주 못돼 처먹었어요. 이 집 아들 지금 어디 간 줄 아세요?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곤 여자랑 일본에 온천여행 갔어요. 꽁돈 생겼다고 내 언니한테 명품 백도 사주겠다고 그러는 거 내가 똑똑히 다 들었다고요. 그런데도 이 집 며느리는 남편 출장 간다고 여행 가방까지 다 싸주고. 이 집 인간들 사람 아니에요. 돈 좀 있다고 사람을 어찌나 무시하는지. 아휴, 길게 말할 거 없이 일단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도우미 아주머니는 한숨을 푹 쉬고는 저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도우미 아주머니한테 들은 얘기에 심장이 벌컹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발소리까지 죽여가며 안으로 들어갔는데 세상에, 글쎄 아직 몸도 온전치 않은 내 딸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걸레질을 하고 있지 뭐예요. 사부인은 소파에 앉아서 이딴 소리나 짓거리고 말이에요. 산후조리? 아이고, 지나가던 개가 다 웃겠다. 예, 그런 건 돈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너처럼 쥐뿔도 없는 집 애한테는 산후조리도 사치라고. 그런 주제에 어디 감히 산후조리원에 들어갈 생각을 해? 피 같은 내 아들 월급으로 어디 감히 산후조리원 갈 생각을 하느냐고. 네 엄마도 그렇다. 내가 네 산후조리 해준다는 소리를 듣고도 아무 말 없는 거 봐라. 니네 집구석은 돈만 없는 게 아니라 염치도 없는 거라고. 우리 아들도 그렇지.
어디서 이런 쓰잘데기 없는 며느리란 걸 데리고 와선. 아휴, 내 팔자야. 그 말에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성큼성큼 걸어가 내 딸아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곤 손에 들린 걸레를 뺏어선 사부인한테 던졌어요. 갑작스런 제 등장에 딸도 사부인도 놀란 표정이더라고요. 뭐요? 없는 집 애한테는 산후조리도 사치라고요? 당신이 뭔데 내 딸한테 그딴 소리를 합니까? 출산한 지 열흘도 안 된 애한테 걸레질이나 시키는 파렴치한 인간이 어디서 염치 타령을 하느냐고요. 왜요? 내 말이 틀렸습니까? 이 여자가 미쳤나?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서 이 난리야. 그리고 내가 틀린 말 했어? 내가 당신 딸 산후조리 해준다는 말 듣고도 입 싹 닦은 거 사실이잖아. 그래놓곤 어디서 큰 소리야? 떼먹지 않게. 하, 보아하니 내가 당신 아들 통해 보낸 돈 1,000만 원은 그쪽 손에 들어가기도 전에 당신 아들이 슬쩍 한 모양이네요. 그 돈을 받았다면 돈 몇 푼에 천박한 인성 드러내진 않았을 테니까요. 1,000만 원? 사돈이 우리 애한테 1,000만 원을 줬다고요? 나한테 주라고 1,000만 원이나요? 1,000만 원 소리에 반말을 짓거리던 사부인은 바로 존대를 하며 되물었어요. 세상에, 자식을 어떻게 끼웠길래 지 엄마한테 주라는 돈까지 중간에서 가로채 먹는답니까?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그 모양이냐고요? 하긴, 그러니 자기 자식 낳은 아내를 두고 이 판국에 내연녀랑 일본으로 온천 여행이나 가는 거겠죠. 장모가 자기 엄마한테 주라는 돈으로 말입니다. 더는 두고 볼 수가 없네요. 이런 집구석에 잠시도 내 딸을 둘 수가 없다고요. 아니 사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내 아들이 바람이라도 피운다는 겁니까? 우리 애는 지금 회사 일 때문에 일본 출장 가 있다고요. 뭘 알고 떠들어야지. 그리고 꼴랑 돈 1,000만 원 가지고 무슨 유세를 그렇게 떱니까? 100억대 자산가 앞에서 어디 돈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꼴값은. 100억대 자산가? 내 수입이 이 집 전 재산의 몇 배는 되는데 그쪽이야말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예요? 콜랑 100억 가지고 세상 돈 다 가진 척하는 꼴이라니 웃기지도 않네요. 슬기야, 엄마랑 가자. 엄마는 이런 구질구질한 집구석에 내 딸을 잠시도 둘 수가 없어. 저는 그 길로 딸아이 짐가방을 챙겨 손자까지 데리고 그 집에서 나왔어요. 사부인이 손자는 놓고 가라고 길길이 날뛰길래 아내랑 자식 버리고 바람난 아들놈 탓이나 하라고 하곤 나와버렸죠. 딸아이와 함께 집에 돌아온 저는 도우미 아주머니를 통해 들은 사위의 외도 사실을 전했어요. 안 그래도 딸아이 역시 그동안 지 남편을 의심하고 있던 모양이었어요. 임신 중에 자주 외박을 했다더라고요. 딸아이는 혹시나 했던 게 사실로 밝혀지자 단칼에 결론을 내렸어요. 이혼을 하기로요. 아이 생각해서 살아봐야 그게 더 애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딸애한테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주기로 했어요. 이틀 뒤 사위가 집으로 찾아왔길래 면상에 걸레밥물을 한 바가지 뿌려주었습니다. 내 생각 같아선 똥물을 퍼붓고 싶지만 나한테까지 튀길까봐 이 정도로 해두는 거니까 고마운 줄 알아. 더러운 낯짝 들고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와? 내가 준 돈 들고 일본 온천에서 내 언니랑 실컷 뒹굴었나? 면세점에서 명품 베개라도 안겨줬어? 그러자 사위는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그걸 장모님이 어떻게... 자네가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는데 어떻게 내가 모르겠어. 길게 말할 거 없네. 내 딸은 밖에서 굴러먹다 온 네 놈이 더러워서 더는 같이 못 살겠다고 하니까 이쯤에서 헤어지게.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바람까지 핀 주제에 애 양육권을 바란다거나 친권을 주정할 생각이라면 꿈도 꾸지 말게.
내 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자네 모친이 잘 알 거야. 그러니까 이혼 소송으로 전 재산 다 날리고 싶지 않으면 우리 쪽 변호사가 하자는 대로 입 닥치고 따라. 알았어?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헷가닥 했나 봐요.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장모님 혼자 그 큰 사업 하시려면 도와줄 사람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제가 명색이 사위인데 남보단 낫지 않겠어요? 내 사업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이놈 봐라.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어디서 김칫국을 퍼먹고 있어? 얘, 내가 대가리에 총 맞았니? 너 같은 잡놈한테 내 떡집을 맡기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난다. 씨알도 안 먹힐 일에 대가리 들이밀지 말고 100억대 자산가인 네 아버지한테나 가봐. 듣자 하니 요즘 니네 아버지 회사 휘청한다던데. 다 털리기 전에 가서 부스럭이라도 주우라고. 저는 사회를 마당에서 내쫓고 대문을 걸어 잠궜어요. 대문 밖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내 딸 이름을 부르던 사위는 동네 사람들한테 험한 욕을 들어먹곤 결국 발길을 돌리더군요. 다행히 딸아이는 우리가 원하는 조건대로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능력 있는 변호사 덕분이었죠. 수임료가 비싸긴 했어도 그만큼 결과가 좋아서 후회는 없어요. 그리고 딸아이는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출산 휴가가 끝나면 복직을 하려던 계획을 전면 수정했거든요. 저희 떡집 매상을 보더니 자기가 맡아서 해보겠다고 욕심을 내지 뭐예요. 저야 잘됐다 싶었죠. 안 그래도 너무 규모가 커져서 저 혼자 꾸려나가기에는 역부족이었거든요. 물론 직원이 있긴 하지만 사장이 알아야 뭘 시켜도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남들은 하나뿐인 딸이 이혼을 했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냐고들 했는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속이 상하는 건 없어요. 자식이 내 품을 떠나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인간 같지 않은 것들하고 기를 쓰고 맞춰가며 살려고 상처받으며 사는 것보다는 이혼녀로 내 품 안에서 사는 게 낫다 싶거든요. 그러다 정말 좋은 짝을 만나면 그땐 제가 먼저 품에서 밀어내주면 되니까요. 그래도 지금 당장은 딸이랑 손자를 옆에 끼고 살고 싶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끝냈지만 어딘가 답답하던 속이 이제 좀 시원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건강 잘 챙기시고 다들 부자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살고 있는 35살 노처녀예요. 20대에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하는 게 꿈이었는데 온갖 우여곡절 다 겪고 나니 어느덧 30대 중반이 돼버렸네요. 노처녀라고 인정하긴 싫지만 사회적으로 완전히 노처녀인 나이가 돼버린 게 슬퍼요. 현재는 큰 병원 정신과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요즘은 정신과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서 꼭 중증의 정신질환이 아니어도 치료나 상담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우리 정신과를 드나드는 환자들보다 어쩔 땐 제가 더 심한 정신병 걸린 것처럼 환장할 때가 많네요. 세상 살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았거든요. 어쩜 제가만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가슴을 치고 울부짖으며 억울해하던 나날도 많았죠. 그래도 이 세상은 콧방귀도 안 끼고 더 심한 폭탄들을 제게 날렸어요. 그러나 막판에 아주 큰 행운,
말도 안 되는 복을 제게 선사하더군요. 물론 그것 때문에 웨딩드레스까지 입고 신부 대기실에 앉았다가 자리를 박차고 파혼 선언할 수 있었지만요. 지금 생각해도 후회는 없어요.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결혼식장에서 나와버린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괜히 그런 집안에 시집 갔다가 제가 정신과 환자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큰일이 팡팡 터질 때마다 가족이라도 제 곁에 있으면 의논할 수도 있고 큰 힘이 될 텐데 전 엄마 아빠를 일찍 여의고 혼자예요.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제게 애미애비 잡아먹은 년이라고 했어요. 너무 어렸지만 실제 제 탓으로 인해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으니 그 말이 이해가 되더군요. 한동안은 내 탓이오 하면서 우울하게만 살았던 것 같아요. 크게 자책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저 가난 탓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죠. 돈 벌기 위해 엄청나게 열심히 살았어요. 제 노고에 하늘이 감동하셨는지 최근에 별풍선을 크게 한 방 쏘아주셨어요. 그 덕택에 넓은 집으로 이사도 가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네요. 그동안 남자복은 진짜 없었어요. 절세 미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봐줄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째 남자들은 재수 온 붙은 사람들만 꼬이더라고요. 여자는 가임기가 정해져 있으니 마음이 급해져 옵니다. 제발 40 전에 결혼과 출산을 모두 해결할 수 있기를 기원해봐요. 정말 열심히 사는 성실하고 착한 처자이거든요. 그럼 절 더욱 진하게 소개하기 위해 지금까지 얼마나 처절하게 살아왔는지를 여러분께 고해볼게요. 저희 집은 제가 외동딸이었는데 어렸을 땐 나름 중산층이었다고 해요. 중견기업 다니시던 아빠와 전업주부인 엄마, 외동딸인 제가 똘똘 뭉쳐 허리띠 졸라매며 살았거든요. 물론 저는 너무 어려서 기억도 잘 안 나지만 엄마 아빠가 너무 자린고비처럼 아끼시니 저도 뭐 사달라는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새것 사는 것 자체가 큰 잘못이라도 한 것 마냥 느껴졌거든요. 물론 아끼는 것도 좋지만 전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길러주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용돈기입장도 스스로 작성하게 하면서 말이죠. 어쨌든 그렇게 아끼니 중산층 끄트머리 정도에 걸쳐 있다가 아빠가 빚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아주 하층민 중의 하층민으로 쭉 미끄러졌어요. 투룸짜리 아주 조그만 집은 있었는데 그마저도 빚쟁이들한테 다 넘어가고 지하 단칸방 월세집에서 살게 되었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좋은 것이니 살아야죠. 그곳에서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인 8살이 되었어요. 아빠의 잘못으로 빚더미에 앉게 됐지만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착한 심성을 가지셨기에 서로 이해하고 사이좋게 살아가셨죠. 새 신발이며 새 옷은 사본 기억이 없었는데 엄마가 초등학교 입학 선물로 새 구두를 하나 사주시더군요. 8살에 저도 처음 있던 일이라 구두를 마치 신주단지 모시듯 제품에 꼭 안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며칠 후 우리 가족은 기차 타고 가까운 바다로 여행을 떠났어요. 선영아, 바닷가에 모래며 바닷물이며 많을 텐데 꼭 그 새 구두를 신고 가겠다는 거야? 새 신발이 그리도 좋으니? 우리 딸 맨날 남의 신발만 얻어 신다가 새 신발 사줬더니 그렇게 좋은가 보네. 에휴, 앞으로 종종 새 신발이며 새 옷이며 사줄게. 미안하다 우리 딸. 그냥 헌 운동화 신고 가자는 엄마의 권유를 뒤로하고 굳이 새 구두를 신고 바닷가로 향했어요.
그마저도 제가 추운 겨울에 바다를 보고 싶다고 졸라서 이뤄진 갑작스런 여행이었죠. 모든 게 다 제가 자초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닷가로 가까워질수록 날씨가 흐려졌어요. 급기야 바닷가에 이르자 점점 파도가 거칠어지더니 한두 번씩은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오기도 하더군요. 어린 저에게는 마치 쓰나미처럼 느껴졌죠. 우리 가족은 바다 구경한 지 2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어서 가자. 이러다 우리 모두 바다에 빠져 죽겠다. 무서라. 웬 파도가 저리 크고 세게 몰아치는지. 전 아빠의 손을 붙잡고 종종걸음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때 또 파도가 밀려와 절 넘어뜨렸어요. 저의 핑크빛 예쁜 새 구두가 벗겨졌고 금세 바닷속으로 쓸려가 버렸죠. 안 돼, 내 구두. 아! 가만히 있어, 선영아. 엄마가 물에 들어가서 구두 건져올게. 제가 울자 엄마가 나서서 건져보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이내 곧 엄마까지 파도에 휩쓸려 넘어지고 말았죠. 아빠가 넘어져 오는 절 붙들고 최대한 모래사장 쪽으로 가는 사이 바다는 엄마를 집어삼켜버렸어요. 아빠도 당황하긴 마찬가지였죠. 선영아, 여기 꼼짝 말고 서 있어. 아빠가 헤엄쳐서 들어가서 엄마 구해올게. 절대 바닷물 속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알았지? 그렇게 물에 빠진 엄마를 구하러 아빠가 들어갔는데 아빠도 몇 번 허우적대더니 파도에 휩쓸려가 버렸어요. 전 너무 놀라서 소리를 마구 지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제발 누가 우리 엄마 아빠 구해주세요. 제 목소리를 듣고 근처 횟집 사장님이 경찰에 연락해서 엄마 아빠를 찾기 시작했어요. 전 그제서야 우리 가족이 간 바다의 특징을 알게 되었어요. 야, 꼬마야. 이 바다는 겉으로 보기엔 별로 안 깊어 보여도 한 3발자국 걸어 들어가면 마치 절벽처럼 엄청 깊어진다고. 이렇게 파도가 높은 날 어느 멍충이가 저 바다에 들어간단 말이냐? 에휴. 모든 게 다 제 탓인 것만 같았어요. 새로 산 구두 한 켤레 건져보겠다고 엄마 아빠를 사지로 몰아넣은 꼴이라니. 너무 두렵고 떨려서 마냥 울 수밖에 없었어요. 8살짜리 아이였으니까요. 해양 경찰들은 얼마 뒤 엄마 아빠를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미 싸늘해진 상태였죠. 119에 실려가면서 온갖 응급조치를 다 받은 것 같았지만 숨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저씨, 우리 엄마 아빠 물 묻은 상태로 그냥 잠깐 주무시는 것 같아요. 깨우면 일어날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눈 좀 떠봐요. 네? 선영이가 여기 있어요.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딸이 여기 있다고요. 장난처럼 한순간에 엄마 아빠를 모두 잃고 어린 나이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죠. 친척 중에 그나마 좀 가깝게 지내던 고모가 장례식 후 절 챙겨주려 했어요. 하지만 진짜 천하의 나쁜 놈이었던 고모부가 아주 싫은 티를 팍팍 내더군요. 아이씨, 우리 애들도 셋이나 되는 판국에 팔자에도 없는 애 새끼를 또 맞게 생겼네. 그냥 지 혼자 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돈이나 매달 몇 푼 쥐어주고 말이야. 아우, 그것도 아까워 죽겠네. 내가 쟤네 엄마 아빠한테 살아생전 뭘 받은 게 있다고 베풀어야 해. 내가 무슨 고아원 자선봉사 나왔어? 말 나온 김에 그냥 고아원에 보내든가. 그나마 고모가 절 안쓰럽게 봐주더군요. 그래도 핏줄이니까요. 아, 여보, 그래도 어떻게 고아원에 보내요. 선영이 착한 애니까 아무런 말썽 일으키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애들하고도 또래니까 데려가서 키웁시다. 전 엄마 아빠도 돌아가신 상황에
고모에게까지 버림받을까봐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집에 부모님의 비상금이 있는 곳을 알고 있었기에 얼른 가서 현금 뭉치를 가져왔어요. 우리 집안의 최후의 보루 같은 돈이었죠. 고모부한테 돈을 들이밀면서 어필했어요. 자, 고모부, 여기 돈 있어요. 고모부 돈 좋아하잖아요. 이 돈 받고 저 버리지 마세요. 네? 맨날 돈덩거리던 고모부는 현금 뭉치를 보더니 그제서야 희죽 웃으며 답했어요. 어허, 돈이네. 참네, 이까짓 거 얼마 안 되겠지만 다 망한 니네 집에 뭐 건질 거라곤 이것밖에 없겠네. 가서 밥은 먹여주마. 우리 집으로 가도록 하자. 어린 저였지만 그때부터 돈 맛을 알았던 것 같아요. 돈의 위력을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가족 위에 군림하게 있던 고모부 눈밖에 나지 않으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알바를 하며 용돈이라도 벌어와야 했어요. 문구점에서 연필 한 자루라도 사기 위해선 말이죠. 치사하고 더러웠지만 아직 미성년자인 저는 완전히 을의 위치에 놓였기에 항상 눈치 보며 살았어요. 고모부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정말 최악인 사람이었어요. 저한테뿐만 아니라 본인 가족에게도 말이죠. 술 처먹고 꽐라가 돼서 살림살이를 다 때려 부수질 않나. 맨날 유흥업소 전전하며 밖으로 돌다가 걸려서 고모랑 엄청 싸우게 일쑤였죠. 돈도 못 벌고 깽판만 치는 인간 말종이었어요. 그러면서 큰 소리는 엄청 치더군요. 본인 기분 안 좋을 때면 객식구인 제게 호통치며 화풀이했어요. 아이씨, 이놈의 집구석. 우리 가족도 많아 죽겠는데 저놈의 기집애까지 들러붙어 우리 집안을 좀먹고 있으니 꼴도 보기 싫어서 들어오기도 싫다고. 남들은 처갓집 덕 보고 산다는데 우린 웬 혹을 붙이고 와서 팔자에도 없는 애를 또 키우냔 말이야. 빨리 내보내. 하루라도 빨리 말이야. 그렇게 호통을 칠 때면 어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금이라면 같이 으르렁대며 대들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두려움과 공포, 분노가 뒤섞여서 내 마음속에서 요동쳤거든요. 그나마 고모가 제 편이 돼줘서 고마웠죠. 아니, 왜 애한테 지랄이야. 당신이 돈 못 벌어오고 맨날 다니던 직장 잘리고 술집에 돈이나 처바치니까 이 지경이 된 거 아니야. 다 내가 파출부 일하고 식당 일하면서 생활비 대고 있다고. 당신은 돈도 날 자격도 없어. 우리 고모도 남편이 저지랄을 해대니 속을 많이 끓였을 거예요. 그렇게 위태로운 몇 년을 지내다가 큰 사단이 나고 말았어요. 그날도 고모가 고모부가 말싸움을 하다가 뭔가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뛰쳐나가 봤더니 고모가 쓰러져 있더군요. 아니, 이 옆에 내가 왜 혼자 뒤로 자빠지고 지랄이야. 얘들아, 얼른 119 불러라. 병원 가야겠어. 그렇게 갑작스럽게 쓰러진 고모는 중풍이 와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몇 번의 수술 끝에 퇴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후유증으로 나름 활발한 성격의 고모는 눈빛이 멍해지고 거의 바보가 돼버렸죠. 움직임조차 자유롭지 않은 건 당연했고요. 산송장이 되어버린 고모를 악독한 고모부는 진짜 사람 취급도 안 하더군요. 본인 와이프인데 어쩜 저럴 수 있지 싶을 정도였어요. 그 인간은 초등학교 고학년이던 제게 고모의 간병의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야, 이성영. 그동안 이 자애로운 고모부가 널 먹이고 길러줬으니 은혜를 갚을 때가 왔다. 네 고모의 똥수발이며 뭐며 다 네가 해. 우리 애들은 학교 다니며 공부해야 하고 난 먹고 살기 바쁘니까 말이야. 맨 처음엔 해본 적이 없으니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조차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모든 걸 다 제게 떠넘기는 그들의 만행에 질려버려서 저도 특히
고모부에게 대들기 시작했어요. 고모부, 아직 초등학생인 내게 이 모든 걸 다 떠넘기다니. 완전 양심도 없는 거 아니에요? 고모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고모부 탓이 크다고요. 하지만 고모부는 귓등으로 듣지도 않았어요. 경제활동하던 고모가 쓰러지고 본인이 꾸역꾸역 돈을 벌어야 하니 그것만으로 벅찬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진짜 얄미웠지만 그렇게라도 최대한 고모부를 이해하려 들었어요. 어린 제가 고아원에 버려지는 게 두려웠거든요. 그렇게 학교 다니면서 집에선 하루 종일 고된 간병 생활을 한 지 2, 3년이 지나고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고모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무정한 고모부는 본인 와이프가 죽었는데도 장례식도 안 치러주더군요. 그 대신 그때부터 딴 여자를 바로 집에 들이더군요. 고모 자식들도 참 매정한 게 간병도 제대로 한 적 없으면서 날름 자기 아빠가 데려온 여자에게 엄마라고 부르며 그들끼리 친해졌어요. 고모부는 그 여자에게 절 이렇게 소개했어요. 쟤 그냥 길거리에서 데려온 애야. 파줄부처럼 쓰면 되는 거야. 우리 입장에선 편하지 뭐. 신경 쓸 거 없어 자기야. 저도 중학생이 되고 뭘 좀 아는 나이가 되자 그때까지 쌓여온 분노가 폭발했어요. 고모부에게 죽일 듯이 달려들어 가슴팍을 치며 꽥꽥 소리를 질러댔어요. 당신이 사람이야? 이 나쁜 인간아. 우리 고모를 쓰러지게 만든 사람도 죽게 만든 사람도 바로 당신이야. 어떻게 고모 장례식도 안 치러주고 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새살림을 차려. 이 나쁜 사람아. 불쌍한 우리 고모. 고모부는 있는 대로 성질을 부리더군요. 아이씨, 너 진짜 한 대 맞고 싶냐? 지금까지 네가 이 집에서 먹고 잠깐 물어내 그럼. 돈 내놓으라고 돈. 돈도 없는 년이 어디서 까불어. 가서 집안일이나 해.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까?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는데 집 앞에서 웬 이사트럭에서 짐을 내리고 있더군요. 집 안에 들어가 보니 낯선 사람들이 분주하게 짐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 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여기 원래 우리 집이었는데 왜 짐을 들이고 계신 거예요? 제 무릎에 황당하다는 듯이 그들은 말했어요. 아니 학생, 여기 집주인이 이 집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갔는데 몰랐어? 얼른 연락해서 이사 간 집 찾아가 보라고. 그때 그 기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동시에 두 가지 감정이 들었거든요. 그토록 싫어하던 고모부와 그의 가족들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과 이 세상에 진짜 나 홀로 남았다는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어요. 들장미 소녀 캔디처럼 힘들어도 꿋꿋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는 평소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고시원에 가서 살게 됐어요. 중학교까지는 어떻게든 졸업했지만 그 후 고등학교는 가지 않고 중졸로 만족했어요. 학교 가는 시간까지 모두 알바에 쏟아부으니 벌 수 있는 돈이 더욱 많아져 당시엔 좋더라고요. 참 철이 없는 생각이었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처지에 공부는 사치라고 여겨졌어요.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는데 같이 배달하는 제 또래 남자아이와 친해지게 됐어요. 그 친구도 아직 어렸기에 아직 18살밖에 안 된 제게 사귀자고 하더군요. 선영아, 우리 서로 비슷한 처지에 같이 의지하며 살아보자. 나도 학교 안 다니기 마찬가지니 알바비는 시간에 데이트나 하고 말이야. 어때? 사실 그 나이에 자퇴하고 날라리 같은 친구들을 정말 많이 봤기에 그들과 똑같은 부류로 엮이기 싫었어요. 난 나중에 검정고시 봐서 대학도 갈 거고 날라리 양아치 부류와는 다르다고 여기고 있었거든요. 철수야,
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잖아. 남들 수십 년에 걸쳐서 겪은 일을 난 10대 때 다 겪어버렸어. 마음 많은 애늙은이라고. 아직 미성년자 나이에 남자 사귀고 날라리 짓 하고 싶지 않아. 난 가출하고 온갖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는 비행 청소년이 아니야. 친하게 지내다가 우리가 진짜 성인이 되면 그때 사귀든지 말든지 하자. 응? 철수도 나름 열심히 바르게 살던 아이라서 제 말을 수긍하더군요. 그렇게 우린 20살이 되었고 그때도 제 곁에 철수가 있어서 사귀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무려 7년을 연인관계로 지냈죠. 20대의 대부분을 철수와 지낸 거나 진배 없었어요. 그러나 향상심,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저와는 다르게 남친은 별로 욕심이 없는 친구였어요. 중졸인 학력 그대로 공사판을 전전하고 주구장창 알바만 하며 지내더군요. 전 그 7년의 세월 동안 검정고시도 보고 간호전문대도 졸업하고 간호사가 되었죠. 사귀는 동안 남친에게 잔소리도 많이 했어요. 성실하고 착했던 남친이 점점 삐뚤어져 나가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10대 때부터 남친을 봐와서 안 좋은 쪽으로 변하는 남친이 안타까웠죠. 자기야, 이제 자기도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야. 우리 몇 년 뒤면 30대가 된다고. 언제까지 혈기왕성하게 공사판 일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직 늦지 않았으니 좀 더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보자. 어? 내가 옆에서 최대한 도와줄게. 아이, 또 시작이다 그놈의 잔소리. 넌 내 여자친구지. 아직 내 옆에 내가 아니야. 결혼도 안 했는데 눈만 마주치면 이렇게 잔소리 해댈 거야? 너 간호사로 잘 나가잖아. 대학물 좀 먹었다고 지금 남친을 무시하는 거야 뭐야? 그냥 간호사에서 번 돈으로 용돈이나 두둑히 줘. 알겠냐? 아이씨. 세월의 흐림 속에 완전히 변해버린 남친을 보며 제 마음의 문도 점점 닫혀갔어요. 특히 그의 말투 속에서 예전 고모부의 냄새가 진하게 나면서 오버랩됐어요. 혹시 이 남친과 결혼이라도 하면 맨날 돈돈거리며 우리 고모에게 꼬장만 부리던 그 찌질한 고모부처럼 될 것만 같았죠. 그래서 남친에게 헤어지자고 했더니 무릎 꿇고 싹싹 빌며 다시 만나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유야무야 한두 번 넘어가 줬네요. 그렇게 투자했던 내 젊음과 시간과 돈이 아까워서라도 조금 더 만나보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란 옛말이 틀린 게 하나 없더군요. 몇 달쯤 지났을 때 경찰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김철수 씨 지인 되십니까? 가족이나 다른 보호자가 없는 것 같았어요. 안타깝지만 김철수 씨가 투숙했던 모텔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했어요. 아마 여자친구랑 같이 투숙한 것 같은데 그 여자분은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사지가 떨렸어요. 동시에 복합적인 감정이 들더군요. 여자친구인 내가 전화를 받고 있는데 모텔에서 다른 여자친구와 투숙하다 불나서 죽었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가족이 없던 그의 사망 뒤처리는 제 몫이었어요. 제 사주에 누구 뒤치다꺼리하는 팔자가 껴있는 건지 그런 건 항상 제 담당이었어요. 비록 바람피다가 죽은 남친이지만 젊은 날을 함께했던 사람이기에 충분히 슬펐어요. 이 매정한 인간아, 이 등신 같은 인간아, 딴 년하고 놀아나다가 병신같이 돼지냐? 차라리 날 차버리고 보란듯이 잘 살지 그랬냐? 철수야, 또 다시 나 혼자 됐는데 이 세상 어찌 살아가냐? 왜 나한텐 이런 비극만 일어나는 거야? 왜? 이 세상아,
이 빌어먹을 세상아. 나에게서 또 무엇을 뺏어갈 거냐. 난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억울하다. 억울해.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혼자 방구석에서 마구마구 울어댔어요. 미친 여자처럼 울부짖으니 그나마 제 속에 응어리져 있던 무언가가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다시 또 일어나서 일하러 나가야 했어요. 정신병동 간호사로 근무했었는데 제가 정신병에 걸릴 것만 같았지만 마음을 다잡고 또 찾아봐야 했죠. 이 세상에 절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었으니까요. 어느 하나 의지할 사람이 없었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점점 30대 중반으로 접어들자 결혼도 못하고 노처녀로 늙어 죽을까봐 점점 조바심이 났어요. 20대에 빨리 결혼해서 빨리 아기 여럿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동안 몇몇 남자를 만나봤지만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꺼낼 때면 낯빛이 어두워지더군요. 차이기 일쑤였죠. 주변에 너무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여자다 보니 박복한 사람이라고 느꼈나 봐요. 슬슬 피하다가 관계가 흐지부지 끝났던 일이 몇 번 있었죠. 점점 자신이 없어져서 남자 사귀기를 포기하고 있을 때쯤 정신병원에서 상담받고 치료받던 환자 중 한 명이 절 졸졸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정신병원 간호사로 오래 근무했지만 환자들에 대한 편견이 좀 있었던지라 처음엔 기피했죠. 그러자 그 남자는 퇴근하는 절 기다렸다가 붙잡고 이야기하더군요. 나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미친 사람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냥 공황장애 증상이 가끔 나타나서 치료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서울대 나오고 대기업 다니는 멀쩡한 사람이에요. 화목한 가정 속에서 행복하게 자란 사람이에요. 날 남자로 생각해주면 안 될까요? 아주 천천히 알아가자고요. 네? 저란 여자도 참 간사한 것이 서울대 나오고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라니까 그 남자가 달리 보이더군요. 그렇게 우린 카페에서 처음으로 사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그 후로 그 남자 말처럼 천천히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 남자의 이름은 내가 7년 동안 사귀었던 내 첫사랑, 첫수의 이름을 거꾸로 한 최수철이더군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홀어머니 누나와 함께 열심히 살다가 누나는 몇 년 전에 시집가고 엄마와 단 둘이 살고 있다고 했어요. 없는 집안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자기 앞가림 제대로 하는 그가 대단해 보였죠. 게다가 저와 사는 동네가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선영씨, 우리 인연인가 봐요.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우리 엄마랑 누나가 선영씨 너무 보고 좋아할 거예요. 우리 가족들 굉장히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너무 없이 살아와서 가족들 보면 짠하고 불쌍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선영씨 살아온 얘기 들으니 내가 힘들었던 건 아무것도 아니란 생각이 드네요. 내가 선영씨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게요. 우리 빨리 결혼해서 아기 낳고 행복한 가정 꾸리면 어떨까요? 평생 내 편 만드는 거죠. 어때요?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결혼 얘기를 꺼내니까 좀 당황스러웠지만 내심 기분이 좋았어요. 그의 가족들이 모두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라니 한편으론 좀 안심도 되었고요. 그래도 안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과 무턱대고 결혼하겠다고 할 순 없었어요. 수철씨, 우리 내 계절은 만나보고 결혼해요. 나도 얼른 내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결혼을 늦게 하고 싶진 않아요. 서로 신중히 알아가자고요. 그때쯤 간호사로 일하며 이 악물고 모았던 돈을 모두 털어 다른 동네로 이사갔어요. 1.5룸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 정도는 마련했거든요.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드디어 원룸에서 벗어났다는 점이 기쁘고 뿌듯했죠. 사실 남친의 가정을 들어보니 그동안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족에게 돈 들어가느라 정작 본인 월급은 많이 모으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는 거라 내 전세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사람들이 왜 아파트를 선호하는지 알겠더라고요. 17평 1.5룸의 코딱지만한 아파트였지만 제게는 170평처럼 크고 쾌적하게 느껴졌죠. 퇴근 후엔 근처 뚝방에서 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그동안 간호사로 야근도 마다 않고 일해서 몸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맨발 걷기가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전해지길래 저도 한번 해봤죠. 습식 구간에서 열심히 걷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개와 함께 철퍼덕 철퍼덕 진흙을 튕겨가며 오더군요. 멀리서부터 그 아줌마가 오는 걸 알 수 있는 게 웬 고속도로 뽕짝을 그렇게 크게 틀고 걷던지 귀가 따가울 정도였죠. 굳이 애완견까지 맨발 걷기를 시켜야 하는지 민폐가 따로 없었죠. 그런데 본격적인 민폐를 제 눈앞에서 시전하더군요. 급기야 개가 맨발 걷기용 진흙에 똥을 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 소리 했죠. 아주머니, 사람들이 맨발로 걸어다니는 곳에서 개를 걷게 하고 똥까지 누게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얼른 치우세요. 그 천박해 보이는 아줌마는 눈가를 부라리며 오히려 제게 소리쳤어요. 아니 뭐야? 웬 젊은 인늙은이한테 훈계질이야? 넌 위아래도 없냐? 어차피 개똥 색깔이나 진흙색이나 크게 크구만. 뭔 상관이야? 이거 밟으면 똥인지 된장인지 사람들이 구분이나 하겠냐고. 제가 그 아줌마와 더 싸우려는 걸 다른 사람들이 말리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얼른 개똥 치우고 여기서 나가라고 아줌마한테 질러줬어요. 그러자 쪽수에 밀린 그 아줌마는 깨갱하고 나가더군요. 그러나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후에도 그 아줌마는 습식 구간에서 똑같은 만행을 여러 번 질렀고 더 이상 전 맨발 걷기를 하지 않게 됐어요. 또 그 아줌마를 만날까봐 짜증나서 말이죠. 제가 이상한 동네로 이사를 간 건지 참 진상인 사람을 여러 보게 되었어요. 한 번은 저녁 먹으러 돈가스 집에 갔는데 가족 단위로 많이 와 있더군요. 그중 한 애기 엄마가 돈가스 사장님한테 요청했어요. 여기 아저씨, 애기 먹이게 돈가스 작은 거 하나만 갖다 주세요. 소스는 따로 주시고요. 사장님이 어이없는 표정으로 답했어요. 네? 손님, 여기 메뉴판에 어린이 돈가스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추가 주문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무슨 추가 주문. 그냥 애기용으로 조금만 잘라달라고요. 여기 동네 장사하면서 그런 서비스도 못 줘요? 당신 장사 망하고 싶어? 내가 맘카페에 올리면 여기 바로 문 닫게 할 수도 있어. 내가 못할 줄 알아? 갑자기 미친 여자처럼 흥분한 애기 엄마는 집기를 때려 부술 태세였어요. 제가 보기에도 무섭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바락바락 우겨서 결국 서비스 돈가스를 얻어내더군요. 그 옆엔 내 아기들이 불쌍할 따름이었죠. 그렇게 새로운 동네에서의 사계절이 지나고 남친과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돌입했어요. 추진력 좋은 건지 성격이 급한 건지 남친은 이렇게 말했어요. 선영씨, 일단 결혼 준비부터 다 맞춰놓고 우리 가족 만납시다. 요즘에 결혼식이 많아져서 뭐든 미리 예약금 걸어놔야 한다더라고요. 빨리빨리 추진하자고요. 그의 재촉에 저도 덩달아 마음이 급해졌어요. 결혼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더군요. 남친은 대기업 다니면서도 가족에게 돈 쓰느라
모아놓은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모조리 제 돈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었죠. 제 예상대로 1.5룸의 전세 아파트가 신혼집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도 착하고 제게 잘해주고 직장 튼튼한 남자이니 남편감으로는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진행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며 머릿속엔 돈 걱정뿐이니 자연스레 일주일에 한 번씩 복권을 사게 되더군요. 종교도 없는 내가 복권을 머리맡에 놓고 빌기도 여러 번이었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결혼 준비는 얼추 맞춰놓고 상견례를 진행하게 됐어요. 저야 뭐 가족이 없으니 그의 엄마와 누나를 만나는 자리였죠. 신경 써서 최대한 좋은 한식당으로 모셨어요. 남친에게 하도 좋은 분들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마음은 조금 가벼웠죠. 그런데 식당에서 그들을 보는 순간 너무 놀라 얼어버렸어요. 그의 누나와 엄마는 바로 제가 이 동네에서 개진상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맨발 걷기 할 때 크게 뽕짝 틀고 개와 함께 진흙 다 튀며 걷다가 급기야 개똥도 안 치운 그 여자가 예비 시모였어요. 그리고 돈가스 집에서 서비스 돈가스 달라며 진상 부리던 여자가 예비 신우이였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다행인지 어쩐지 예비 시모는 약간의 다툼이 있었던 제 얼굴을 기억 못하는 듯 했어요. 그들과 함께하던 상견례 시간에 제가 기억나는 건 오로지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아주 진절머리 나더군요. 내 아들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 거 알고 있지? 그거 알고 결혼하겠다고 덤비는 거 아냐? 내가 너희들 초반에 사귄다고 얘기 들었을 때 너희 초라한 프로필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다. 잘 사는 집 딸내미를 데려와도 서울대 나온 내 아들 주기 아까울 판에 뭐? 천에 구화를 데리고 와? 아, 답답해. 그래서 결사 반대하다가 내 아들이 하도 조르는 판국에 이제서야 허락한 거야. 그제서야 왜 남친의 결혼 준비 다 마치고 상견례를 진행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갔어요. 남친이 제겐 말 안 하고 있었지만 나름대로 극렬한 집안의 반대가 있었나 보더군요. 예비시모의 타박에 이어 예비신우는 한술 더 떴어요. 야, 너 결혼하면 네 간호사 월급으로 생활할 생각해. 남편 돈 건들지 말고 말야. 그동안 우리 수철이 월급으로 엄마랑 내 생활비까지 다 대줬는데 그거 뺏어갈 생각일랑 접어두라고. 전 더 이상 듣고 있을 수만 없었죠. 그동안 엄마는 물론 결혼한 누나 생활비까지 다 대줬다는 남친이 등신 쪼다같이 느껴졌거든요. 형님, 결혼하면 독립해서 사는 건데 더 이상 생활비 드릴 수 없습니다. 결혼해서 잘 사시는 걸 알고 있는데 수철 씨가 누나 생활비까지 다 대드려야 하나요? 저희도 결혼해서 아기 낳고 살면 돈 많이 들어갈 텐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비 시모와 시누이의 성격은 그야말로 보통이 아니었어요. 불같았죠. 그들은 동시에 제게 물컵에 물을 끼얹었어요. 뭐? 돈을 못 준다고? 천연이 내 며느리로 들어오면 우리 아들이 나한테 돈 한 푼 못 주게 생겼다. 결혼해서도 생활비 준다고 약속할 때까지 나 이 결혼 못 시킨다. 쫑내 쫑! 졸지에 물 맞은 쥐가 돼버린 저도 최후의 발악을 했어요. 제가 왜 이 자리에서 두 분께 물벼락을 맞아야 하죠? 제가 잘못 말한 게 대체 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수철 씨, 나 이런 대접 받으면서 결혼 못해요. 아무것도 없는 나이지만 그래도 이 결혼을 위해 다 내 돈 써가면서 준비해왔는데 고작 이런 대접 받으려고 괜한 돈 썼나 싶네요. 저 가볼게요.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바보 같은 남친이 그제서야 졸졸 저를 쫓아 나오더군요.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으며 제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어요. 제발 이렇게 끝낼 순 없어요. 우리 엄마와 누나가 평소에는 착하고 좋은 사람들인데 하도 없이 살아와서 돈 얘기만 나오면 돌아버려요. 결혼 후에 우리 엄마 용돈은 내가 알아서 조금만 떼드릴게요. 한 몇십만 원 선에서만 드릴 거예요. 절대 우리 생활비에 차질 없게 할 테니 걱정 말아요, 선영씨. 정말 미안해요. 날 봐서라도 우리 가족들 용서해줘요. 됐어요. 이거 놔요. 나 집에 갈 거예요. 아무리 가족 없이 혈혈단신으로 살아왔어도 이런 취급까지 받을 정도로 못난 사람 아니에요, 나. 이런 결혼 못해요. 그렇게 이별을 고했건만 남친은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요. 퇴근만 하면 제가 일하는 병원으로 쭈르르 쫓아왔고 우리 집 앞에서 시위하듯 기다리더군요. 전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다시금 결혼을 추진하게 됐어요. 진짜 세상에 저 같은 바보 천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남친과 다시금 결혼에 대해 생각한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동안 결혼 준비하면서 들인 돈이 아까워서였죠. 미리 선점해놓고 예약하는데 들인 비용과 각종 혼수 물품들에 들어간 돈이 아깝고 본전 생각 나더군요. 바보처럼 다시 재결합했을 때 남친 엄마로부터 카톡이 하나 날라오더군요. 장문의 혼수 요청 카톡이었어요. 예비 시모가 원하는 물품마다 친히 링크까지 다 보냈더군요. 야, 네가 내 며느리로 들어오려면 이 정도 혼수는 해와야 한다. 괜히 다른 짝퉁 제품들 사지 말고 여기 링크 들어가서 진품으로 제대로 사라. 알았냐? 없이 살았다던 예비 시모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명품 가전이며 비싼 브랜드들을 다 꿰고 있더군요. 그동안 이렇게 예쁘게 살았으니 돈을 못 모았지 싶더라고요. 내게 물 뿌린 예비 시모가 뭐가 예쁘다고 원하는 혼수들을 다 해가겠어요. 수십 가지 혼수 물품에서 딱 한 가지만 해줬어요. 예비 시모와 예비 시누이는 또 합동을 해서 지랄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이번에는 중간에서 남친이 제대로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거든요. 그나마 조금 믿음직하더라고요. 결혼해서 살면서 우리 가족들이 절대 선영 씨한테 해코지 못하게 할게요. 아주 튼튼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테니 걱정 말아요. 어차피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으니 눈 딱 감고 계속 진행했어요. 주위 사람들에게 청첩장도 돌리고 예쁜 신부가 되기 위해 나름 다이어트도 열심히 했죠. 어쨌든 결혼 준비는 식을 마칠 때까지 모든 게 다 돈이어서 복권은 계속 사모았어요. 하도 정신없고 바빠서 그동안 지갑 속에 잔뜩 쟁여둔 복권을 맞추지도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혼하기 일주일 전 정도에 생각나서 하나씩 확인해봤죠. 요즘은 QR코드로 찍어보면 바로 당첨 여부가 나오더군요. 꽤 많이 사모은 복권들이 다 꽝이어서 한숨을 푹푹 쉬며 확인하고 있는데 마지막 복권을 찍어봤더니 화면에 축하합니다. 당첨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어? 뭐야? 이거 광고야 뭐야? 의아해하며 그로 한 100번은 재확인했어요. 눈을 비비고 얼굴을 한번 씻고 와서 다시 또 확인하고 해봤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복권 당첨이라니. 믿기지 않았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정해진 은행에 가서 당첨금을 받았어요. 그날은 직장 휴가까지 내면서 말이죠. 진짜 내 통장에 10억이 넘는 돈이 찍히더군요. 당첨액이 많다 보니 세금도 많이 내야 했지만 세후 금액이 10억이 훨씬 넘었어요. 그동안 사회로부터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봉사며 기부도 한번 못했던지라. 기부 한번 거하게 했다 생각하니 그 세금마저도 아깝지 않았어요. 통장에 찍힌 당첨금을 보며 그 동글뱅이 숫자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뻐 보이더군요. 그뿐만 아니라 세상이 모조리 다 황홀하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억울하고 불행하게 살아온 내 인생이 싹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아무튼 다 좋았어요. 100% 행복하기만 하더군요. 하지만 일단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비밀로 한 채 결혼식 날이 되어 웨딩홀로 향했어요.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도 통장에 복권 당첨금이 잘 들어있는지 확인해보고 싶더군요. 그동안에 누가 가져가진 않았는지, 혹시라도 내 통장 해킹해서 내 돈 다 빼간 건 아닌지 불안하기도 해서 웨딩홀 내 ATM기로 향했어요. 괜시리 잔액을 확인해보고는 영수증을 출력했어요. 10억이 넘게 찍힌 영수증을 챙겨 뿌듯한 마음으로 지갑 속에 넣어놨죠. 그리고는 다시 신부 대기실에 앉아서 손님을 맡고 있는데 시모가 다짜고짜 찾아와서 A4 용지를 내밀더군요. 야, 여기 사인해라. 앞으로 월 200씩 내 계좌로 입금하라는 내용이야. 아예 각서를 받아놔야지. 악독한 네가 내 아들이 주는 돈까지 다 뺏어갈까봐 겁난다. 독한 년 같으니라고. 대체 누가 악독하다는 건지 황당했어요. 잔칫날 손님들이 절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시무란 여자가 다짜고짜 돈 타령이라니.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그래, 이 결혼하면 내가 미친년이지. 내가 지금 돈이 없어 뭐가 없어? 섭지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지. 지금이라도 때려치우자. 이런 마음으로 시모를 불렀어요. 지갑 속에 통장 잔액이 찍힌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말했죠. 어머님, 이리 와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저 얼마 전에 복권 당첨돼서 이렇게 많은 돈이 생겼네요. 근데 어쩌나? 저 그냥 이 결혼 안 하려고요. 그게 어머님이 원하던 바였죠? 시정일관 돈 타령만 하시는데 돈 많은 집 며느리 얻어서 잘 먹고 잘 사세요. 평생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빌붙어서 사치하시며 말이죠. 잔액이 찍힌 종이를 보고는 시모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거의 무릎 꿇다시피 하면서 제게 빌었어요. 아우, 예쁜 며느리야. 오늘 네가 공주처럼 보이는구나. 이렇게 예쁘고 돈 많은 며느리를 내가 왜 마다하겠니? 쌍수 들고 찬성이다. 그동안 내가 너한테 좀 섭섭하게 했지? 부디 용서해다오. 우리 이제 가족이 되어 화목하게 잘 살아보자꾸나 얘야. 예비시모 어차피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저도 막 나갔어요. 아이고, 아줌마랑 퍽이나 화목하게 살겠소. 맨날 돈 하다가 내 소중한 돈까지 다 뜯길 게 뻔하니 이쯤에서 그만합시다. 전 웨딩드레스를 벗어버리고 평상복을 입고 결혼식장으로 가서 이미 온 하객들에게 정중하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결혼 파토 났어요. 괜히 귀한 발걸음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미 내신 축의금은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식사는 하고 가세요. 제 손님들은 나중에 한 분 한 분 뵙고 다시 사죄드릴게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연신 죄송하다 하면서도 제 얼굴엔 미소가 퍼졌어요. 드디어 모든 것에서 해방이라는 생각 때문이죠. 돈이 주는 자유로움이었어요. 요즘 서울 아파트 값이 다들 10억이 넘는다고 하지만 제게 10억대의 금액은 정말 큰 돈이거든요. 그런 큰 금액이 한 번에 내 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니 마냥 여유로워졌어요. 지금껏 해왔던 고생을 누군가가 알아주는 것만 같아서 기분도 좋았죠. 이제 다시 솔로가 되었지만 마음만은 푸근합니다. 어느덧 30대 중반이 되어 결혼을 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약간은 있지만 언젠간 귀인이 나타날 거라 믿어요. 제가 복권 당첨 같은 큰 행운이 주어졌으니 남자라고 어디서 안 나타나겠어요? 행운을 믿습니다. 여러분께도 제가 받은 행운의 기운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살아도 늘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질 때 이런 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너무 고맙잖아요. 부디 올해는 꼭 돈벼락 맞으시길 기원할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